예, 수업 계속하겠습니다. 50페이지 동산 물권 변동이죠. 자, 동산도 이제 거래를 통해서 물건이 변동이 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같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예, 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등기가 필요하겠지만 동산은 등기 없이 그냥 인도라고 하는 방법이죠. 요거에 의해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 동산의 인도 방법 이제 4가지가 있어요. 현실 인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말로 끝내도 됩니다. 현실 인도 같은 경우는요. 애따 받아라 그러고 그냥 물건 주는 겁니다. 그 현실 인도 넘겨주는 거죠. 그다음에요. 간이 인도라고 하는 거 있죠. 간이 인도는 뭐냐? 간이 인도는 일단 임차인인 상대방이 물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임차인인 상대방이 이 물건 너무 좋아요. 나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세요. 나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겠죠? 나에게 파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그래. 매매 대금만 받고 이미 인도는 됐죠. 인도는 됐으니까 그거 그냥 너 가져. 이렇게 하면은 그게 간이 인도인 거예요. 그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이 물건을 제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줬어요. 그리고 임대가 끝나는 게 이제 이번 주말이다. 그럼 이제 제가 목적물 반환 청구해서 목적물을 회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그 물건을 회수하기 전에 누군가 나에게 팔아달라고, 즉 자기가 사겠다라고 부탁을 하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목적물 회수해서 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지금 팔면 내가 회수하겠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행사할 수 있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저를 대신해서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말이 기니까 그냥 목반청의 양도 이래가지고 찾아내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점유 계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점유 계정. 예, 점유 계정이다라고 하는 건 원래는 매매를 하게 되면 동산 같은 경우는 목적물 스스로 이제 현실적으로 인도해 주거나 간이 인도하거나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점유를 취득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요번 주말에 이 필기구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친구가 지금 좀 팔으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번 주말에 시험 보고 나서 팔을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번 주말에 시험 보고 나서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래 알았다. 그러면 목적물 인도는 주말에 하고 소유권부터 먼저 나에게 넘겨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정상적인 거래가 있다면 소유권은 목적물 인도와 함께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는데 소유권만 너에게 주고 목적물은 며칠 있다 주겠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를 점유 계정이다. 원래는 주고 난 다음에 되돌려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붙들고 있고 너한테 줬다가 되돌려 받은 걸로 취급하겠다. 점유 계정. 그래서 4가지 얘기했죠. 현실 인도, 간이 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그다음에 점유 계정. 이렇게 4가지가 동산의 인도 방법이다. 그런 정도만 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권리자로부터 취득할 때 이렇게 취득하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동산은 목적물 인도를 통해서 점유하고 있으면 그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점유의 공신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무권리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고 자기가 권리자처럼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또는 선의 취득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형사적인 어떤 절도라든지 이런 문제가 먼저 발생을 하고 현실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험엔 거의 안 납니다. 거의 안 나는데 우리 시험은 한 3회, 4회 정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문제를 내긴 합니다. 그것도 17회 이후부터 16회 때인가요? 16회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이상하게 우리 시험은 다른 데서 건드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잘 없는 것들을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좀 이상한 그 경향이 있긴 있어요. 민법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법으로서 우리 현실 생활에 바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 생활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문제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우리 시험만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22회 때 나왔기 때문에 24회 여러분 시험에 또 나올 가능성은 좀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제가 칠판에다가 한 판 이렇게 그려드리면 요거 가지고 충분히 하세요. 그래서 우리 문제집이 한 2-3문제 있으니까 요거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55페이지로 가면은 물권의 소멸이 나와요. 자, 물권의 소멸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소유권이 소멸한다, 지상권이 소멸한다, 전세권이 소멸한다, 저당권이 소멸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소멸도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멸을 하죠. 그런데 여기 뭐 절대적 소멸이다, 상대적 소멸이다 이런 거 뭐 굳이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 파란 글씨 2번에 목적물이 멸실됐다. 그 목적물이 없어졌다. 그럼 그 목적물 위에 존재하는 물건은 다 소멸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그래서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건도 소멸한다.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4번 토지의 멸실을 포락이라고 하는데 포락 후 성토화된 토지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은 다시 부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도 우리 판례가 완전히 포락이 돼서 복구할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구 공사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이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 개념 이거 자체예요. 자연 현상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어떤 토지가 있다. 여기 지금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주변에 이런 데 있는 토지들 있잖아요. 이런 데 있는 토지들. 이런 데 있는 토지들은요. 이 물살에 의해서 계속해서 깎여 나갑니다. 깎여 나가요. 이런 걸 이제 개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걸 개 먹다. 개 먹다는 얘기는 우리 왜 그 미숫가루 같은 거 타서 먹을 때 보면 덩어리가 있으면 숟가락으로 이렇게 갠다라고 하잖아요. 잘 비비고 개서 잘 섞이게 한다. 이렇게 조금씩 깎여 나가는 걸 개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물길 형성되는 거 보면은 이렇게 형성이 되죠. 뭐 이런 데 좀 이렇게 막히기도 하고요. 그럼 여기 있던 토지 소유자들 있잖아요. 여기 있던 토지 소유자들. 여기는 지금 토지가 포락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요. 토지가 포락이 됐고 이거를 몇십 년 만에 와가지고 이게 짧은 기간에 됐을 리는 없잖아요. 몇십 년 만에 와가지고 갑자기 여기를 메꾸고 성토를 한다 그러면 물길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여기를 다시 만약에 와서 이렇게 성토를 해버리고 이렇게 성토를 한다 그러면 물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소유권이 회복이 안 될 테니까 이걸 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물론 이제 갑자기 비가 와갖고 갑자기 단기간 내에 무너졌다. 그럼 물길이 바뀐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때는 다시 성토해서 복구할 가치가 있겠지만 이렇게 포락할 정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자연현상에 의해서 변경된 건 놔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소유권은 영원히 소멸한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라고 하는 게 있죠. 소멸시효. 자, 우리 물건도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익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익물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에서 우리 지상권 같은 경우는 새로운 분쟁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세권 같은 경우에도 최장 존속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2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을 할 때 분쟁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권은 거의 분쟁이 없다. 제가 이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역권이 거의 소멸시효에서는 지역권이 나와요.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게 혹시 통행지역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자, 통행을 하기 위해서 지역권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고 지역권을 승낙하는 토지를 승역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공로에 접하기 위해서 통행지역권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승역지 소유자가 여기다가 무슨 다른 어떤 토지 활용을 위해서 다른 변경을 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몇십 년 만에 와가지고 나 여기 사용해야 되는데 라고 주장을 하면 분쟁이 크게 생기니까 소멸시효를 적용을 해서 아예 이거는 더 이상 지역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야 승역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승역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년 이상을 이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20년 넘게 무조건 기다려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주로 지역권에서 소멸시효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용익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소멸시효 20년은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절대적 소멸시효에 의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물건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그리고 2번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용익물건이다. 그래서 2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돼 있는데 전세권의 경우에 다툼이 있고 지상권의 경우에도 최장 기간이 최단 존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분쟁은 있지만 어쨌든 지역권은 분쟁은 없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전세권이나 지상권이 나와도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골라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물권의 포기가 이제 56페이지에 나오죠. 물권의 포기. 물권의 포기란 물권자가 자기 물권을 소멸시킬 것으로 목적을 하는 단독행위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 자기가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포기는 자기 절대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의사 표시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봐서 포기하려면 말소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2번에 좀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내 소유권을 내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 또는 내 소유권을 내가 포기할 때 그냥 조용히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그냥 포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제한 물권은 소유자가 나한테 설정해 준 물건이 제한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한 물건을 포기할 때는 소유자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 물건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그다음에 소유권이나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어쨌든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말소 등기도 해야 되고 동산에 관한 것이면 점유도 포기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물권의 혼동입니다. 자, 물권의 혼동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는 병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을 때 그때 그 보존 가치가 없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걸 혼동이다라고 해서 권리의 충돌과는 개념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럼 병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인 사례가 갑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두 번째 을이 여기에다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제한 물건이 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것들이기 때문에 요걸로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을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지워져야 될 테고요. 그럼 을이 자기 물건에 자기가 제한 물건 가지고 있는 거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제한 물건 자체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소유권에는 이런 권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병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을 때 보존 가치가 없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걸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존 가치가 없는 권리를 소멸시킨다고 했으니까 보존 가치가 있는 권리는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우리 56페이지에 보면은 혼동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고, 혼동에 의해서 물권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도 혼동에 의해서 소멸합니다.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거. 거기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이 있죠. 그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건 이제 한 번씩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는 지문들이에요. 자, 먼저 소유권과 제한 물권의 혼동 볼게요.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혼동했을 때 제한 물권 소멸시키죠. 소유권 이거는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 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용, 수익, 처분권 등을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처분, 이거는 사용 수익, 사용 수익이죠. 요거 하나 가지면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혼동의 예외죠. 보존 가치가 없을 때 소멸시킨다고 했으니까 보존 가치가 있으면 소멸시켜서 안 되겠네요. 그래서 먼저 본인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제한 물건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을 때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이죠. 동그라미 1번. 자, 여기에 우리 제가 조금 오류 좀 하나 수정을 할게요. 우리 책에 보시면요. 여기 페이지가 57페이지죠. 57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1번이 이렇게 나오고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뭐 이렇게 칸을 못 맞추냐. 그렇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 동그라미 2번이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게 지금 이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이 순서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을 화살표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요거 먼저 수업을 할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좀 한번 바꿔놔 주시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책을 어떻게 순서가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는데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럼 사실은 기역, 니은, 디귿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뭐 이렇게 놔도 순서는 그대로니까 한번 이렇게 놓고, 요것도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앞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먼저 1번에 혼동한 제한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을 때, 이때 제3자 이익을 보유하기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먼저 이거에 대한 예외죠. 예외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혼동한 제한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갑이 소유자고요. 두 번째, 을이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우리가 담보 제공하고 돈 빌려 쓸 수 있거든요.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세 번째, 을이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그럼 이건 지워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을이 저당권이나 전세권, 지상권 가지고 있다 소유권 취득하면 이거는 소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 혼동이라 그랬죠. 여기 전세권이나 지상권 가지고 을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게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는데 이게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면은 병의 저당권까지 같이 소멸해 버려요. 제3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의 설명까지 여기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보고요.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니은이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 설명 먼저 한다 그랬습니다. 디귿 뒤에서. 혼동한 권리에 후순위자가 있을 때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정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자, 1번에 갑이 소유자고요. 두 번째, 을이 저당권자인데 세 번째, 병이 또 다른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네 번째, 을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이런 결과를 한번 보시죠. 그럼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이제 당연히 을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건 지워져야 되는 거죠.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저당권을 소멸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저당권이 소멸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요. 병의 저당권이 1순위가 돼버리죠. 그럼 경매가 실행이 되면은 을보다 병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 이제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디귿을 제가 지금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만일 갑이 을 소유 토지의 1번 저당권 가지고 있고 제3자 병이 동일 토지 위에 2번 저당권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소유자 저당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전문적인 용어는 빼버리고요. 이 사례만 자기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혹시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사례가 요거하고 똑같은 사례인데 을이 후순위였다. 그러니까 우리 책으로 맞춰서 보면은요. 요거하고 비교해서 하나 볼게. 이번엔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뭐 그러면 1번에 갑이 소유자였고 2번에 을이 저당권자였고요. 3번에 병이 저당권자였는데 네 번째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그럼 굳이 이 저당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경매가 실행이 되면 저당권으로 배당을 받든 소유자로서 배당을 받든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두 개로 나눠서 1순위 저당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했느냐 1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속했느냐. 즉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준 경우하고 아버지 친구분한테 돈을 빌려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갑이 있고요. 을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2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갑소유 부동산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을 받았습니다. 이 저당권을 설정을 받았는데 갑이 아버지인 거야,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돈 빌려주면서 저당권 설정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요 2억 원이라고 하는 거 말이잖아요. 요 2억 원은 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2억 원은 받을 돈이에요.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을은 줄 돈이죠. 채무죠.
이건 채권이고 채무입니다. 근데 돌아가시면 이 소유권만 을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요. 채권도 승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돈과 줄 돈이 모두 다 누구한테 귀속이 돼 버렸습니까?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됐죠. 그럼 자기가 자기에게 받을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그때 부정성의 원칙상 담보 물건도 무조건 소멸하는 겁니다. 자, 요게 등기부에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갑이 소유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다 이렇게 그리지 말고요. 사례 한번, 뭐 이 정도야 별 문제 안 되니까. 사례 하나 더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병에게도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 그러니까 이게 1순위 저당권이었고 이게 2순위 저당권이었다라고 이제 가정을 먼저 해서 여기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이 소유자였고요. 을이 저당권자예요. 그다음에 3, 병이 또 다른 저당권자인데 네 번째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긴 했는데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상속이었다. 그럼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우리 여기서 봤을 때 이거하고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는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고요. 여기는 상속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 있는데 이때 을의 이 저당권은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에 을의 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는 혼동의 문제는 채권이 혼동한 거예요. 채권이 혼동을 했다. 즉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이 됐으니까 피담보 채권이 혼동을 해서 소멸했고 그다음에 저당권은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뭐에 의해서?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하게 된다. 요건데요. 등기부상 모양은 똑같이 나타나지만 또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지금 두 번째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아버지 친구 정한테 돈을 빌려준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이 2억 원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정이 부동산이 없으니까 정의 친구 갑이 여기다가 담보를 제공을 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갑은 또 병에게 2순위 저당권을 또 설정을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동산의 등기부 내용을 잘 보면은 똑같은 모양이 나타납니다. 1번 갑이 현재 소유자고요. 두 번째 을이 저당권자가 되고 세 번째 병도 저당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을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데 이분이 사망을 하신 거예요. 사망을 해서 아버지가 담보 제공했으니까 아버지 지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속을 했죠. 상속을 해서 당연히 이제 아버지의 권리는 소멸해야 되죠. 이거는 소멸해야 됩니다. 사망하셨으니까. 여기는 줄 돈과 받을 돈,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지만 이 2억 원은요. 갑 입장에서 봤을 때 이 2억 원이 채권 맞죠? 받을 돈입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갑이 아니고 누구예요? 병이 줄 돈이죠. 갑이 사망했다라고 하더라도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됐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같은 사람에게. 여전히 돈은 누가 갚아야 됩니까? 정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습니다. 혹시 경매가 되면 먼저 배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후순위자 병이 경매를 하더라도 먼저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용이 등기부상 표시는 똑같이 나와. 권리 분석은 똑같이 나와도 아버지한테 빌려줬을 때는 소멸하지만 아버지 친구한테 빌려줬을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채무자를 상속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했을 때는 소멸하지만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아버지 물상보증인 아닙니까? 물상보증인을 상속했을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림 가지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간단하게 기억에 1순위 저당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한 경우엔 소멸, 1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속한 경우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놓고 그리고 요 그림 가지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의 혼동에 관한 범위는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제한물권 사이의 혼동에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말 참 어렵네요. 그죠? 네. 이 좀 처음에 접근하기 어려운 말들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는데 자, 똑같이 법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뭘 얘기하느냐. 거기는 특별히 제한물권 가지고 문제를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갑이 소유자였고요. 두 번째 을이
저당권자였다. 전세권자였다. 전세권자 또는 지상권자였다. 그런데 여기에 2의 1 병이 여기에 저당권, 여기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죠. 그 다음에 병이 이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승계했다. 그럼 이거 지워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권리에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당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저당권은 보존할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 이거 지워줘야 되죠. 근데 이거하고 비교해서 그럼 후순위 권리자가 하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뭐 한 사람 더 등장한다. 그럼 여기서 갑이 소유자였고 을이 전세권자 또는 지상권자였고 2의 1 그래서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2의 2 정이 또다시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가 2 그래서 병이 전세권을 또는 지상권을 승계를 받았다. 그럼 이건 지워졌죠. 요게 없다면 당연히 이것도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는데 이게 있으니까 이거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후순위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에 관한 법리는 제한물권 상호 간에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 혼동에 관한 법리는 제한물권 상호 간에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그 원칙에 있는 내용만 하나 지금 줄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을 소멸한다. 이게 말 자체가 시험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에 관한 혼동에 관한 법리는 제한물권과 다른 제한물권 사이의 혼동에도 준용이 된다. 근데 그 말을 우리 책에 있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내면 이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됐다.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됐다. 그러면 저당권자도 병이고 전세권 지상권자도 병이다. 그 얘기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은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시험에 이렇게 지문 내는 것도 저도 그렇게 쓰고 싶진 않아요. 책을 쓰고 싶지 않은데 말 자체를 이렇게 어렵게 내려고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닌데 말 해석이 어렵게 이렇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혼동의 예외도 그대로 이렇게 보시고요. 제한물권은 특별히 더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면 권리의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들이 있죠. 거기에 대표 주자가 점유권인 거예요. 점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소유권은 소유권 기타 본권인 물건은 법률상 지배를 내용을 하는 것이다. 양자는 병존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권은 다른 물건과 절대적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권리와 충돌도 하지 않지만 혼동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병존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광업권도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권리다. 그래서 우리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 지상에 4개, 지하에 하나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겁니다. 그래서 광업권도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5번에 이제 혼동의 효과요. 혼동에 의해서 물건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혼동이 됐다 그러면 물건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말 쏟은 게 없이도 무조건 소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갑하고 을 사이에 소유권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다 그러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혼동했던 권리도 다시 회복이 돼야 되겠죠. 뭐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혼동의 원인이 부존재, 원인행위의 소멸 등으로 인해서 효력이 상실된 때 혼동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그 2번하고 3번을 좀 줄쳐놓겠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지만 그 뒤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으로 밝혀지면 소멸했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하게 된다.
자,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물권 총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물권 총론은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물권의 종류와 물권 법정주의 했죠. 물권 법정주의, 물권의 종류. 그다음에 물권의 일반적 효력 중에서 물권적 청구권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머릿속에 잘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그래서 실체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실체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는 경우, 그래서 가등기의 효력과 본등기의 효력 이렇게 봤어요. 그 중에서 이번 시험에는 우리 이중으로 격려돼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 조금 신경 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본등기의 효력과 가등기의 효력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가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 채권자가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내용 이제 등기 청구권 하고 그 다음에 물권의 혼동 이렇게 해서 6개 파트예요. 6개 파트 중에서 2개 정도가 늘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예,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 많은 파트에서 우리 중개사 시험 쪽에 보면 이 6개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물권 총론에서. 그래서 거의 거기서 4문제 내지 5문제 내는데 우린 2문제 내다 보니까 저기서 낼 게 참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종합 문제도 많이 내고 그런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권 총론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물권 강론에서 점유권부터 합니다.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아마 우리 소멸시효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아마 점유권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서 권리의 충돌과 경합에서도 점유권은 한번 등장을 했죠. 점유권의 개념은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물건, 이 물건을 여기다가 놔두고 갔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 중에서 한 분이 요거를 습득을 하셨다. 보니까 이거 맨날 우리 민법 교수 자랑하던 거구나. 다음 주에 오면 줘야 되겠다라고 점유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이 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지배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네 거냐? 아니다. 빌렸냐? 아니다. 그럼 내놔라. 그러면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왜? 그때 주장하는 게 내가 먼저 사실상 지배했다. 즉 나에게는 점유권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물권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실상 지배라고 하는 겁니다.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실상의 지배 상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의 지배 상태. 자, 그래서 거기 우리 점유제도 보면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사실상 지배 상태에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이게 점유권 제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줄칠 건 아니고 밑에 이제 우리 줄쳐야 될 거는 자, 설명을 해서 이해하고 시험에 나오는 용어들만 좀 줄치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보통 점유권은 본권과 병존하나 점유권은 있으나 본권이 없는 경우도 있고, 즉 도둑놈이 물건을 훔쳐왔대요. 그러면 뭐 이거 일종의 이것도 자주점유라고 하는데요. 점유권은 있지만 본권은 없는 거죠. 훔쳐왔으면 나중에 돌려줘야죠. 하지만 본권은 있으나 점유권이 또 없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지배를 못한 사람 누구야? 도난 당한 피해자겠죠. 네, 이런 사람들은 본권은 있으나 점유권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점유에 관념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지배를 어디까지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실력 행사를 하면서 물건을 쥐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관념적으로 즉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이 물건은 저 사람 지배하에 있다라고 느껴지면 그것도 사실상 지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는 현장에서 직접 물건을 쥐고 있는 것도 사실상 지배지만 어떤 사람이 야, 나올 때까지 잘 가지고 있어 라고 시키고 갔다 왔다. 그럼 이 동안 이 붙들고 있는 동안 이 사람은 시킨 사람을 위해서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시킨 사람이 시켰기 때문에 지시를 받아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잠시 화장실 간 사람, 그 사람에게도 점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관념적으로 어떤 물건이 어떤 다른 사람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것도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점유에 관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력 행사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관념적으로 사실상 지배 상태를 인정하는 경우 이걸 점유에 관념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 좀 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시험에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하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62페이지에 보면 점유 보조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본다. 그 지시하는 자만 점유자로 본다. 거기 타인에다가 줄쳐놓고 지시하는 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뭐 RG25시라고 할까요? RG25시. 뭐 요즘에 이름 바뀐 것 같아요. 여기에 소유자가 갑이에요. 점포 주인이 갑이고 갑이 알바생 을을 두고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알바생 을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고 저건 저렇게 정리하고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면 얼마 주겠다라고 해서 갑이 을에게 지시를 해서 갑이 지시하는 대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이때는 지시하는 갑만을 점유자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점유자로 보고 그럼 이 사람은 뭘로 볼 거냐? 점유 보조자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유 보조자. 그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없어요. 점유자에게만 점유권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만 점유권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점유권 부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 뭐 점유 보조의 요건이다라고 해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점유 보조자가 물건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 이는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실력 행사. 그러니까 직접적인 실력 행사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 보조자가 하고 있는 거죠. 을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점유 보조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시 명령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이 종속 관계는 사법 관계, 공법 관계일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간헐적으로 한 번씩 이어져도 관계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해야 할 건 없어요. 오른쪽 페이지의 효과 정도 봅니다. 자, 1번의 첫 번째 줄에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즉 점유자는 점유를 하는 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점유를 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어떤 물건을 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야, 내 물건 돌려줘 라고 얘기하려면 그자가 점유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물건이 병소유 물건이다. 그럼 병소유 물건을 병이 갑한테 시켜서 여기 지금 보관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병이 와가지고 갑한테 부탁을 해서 여기다가 보관시켜 놓고 있다라고 볼게요. 병이 와갖고 을한테 야, 내 물건 돌려줘 라고 얘기하면 을이 안 돌려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병이 갑한테 돌려달라고 얘기하면 갑은 돌려줘야 되죠. 왜냐하면 둘이 약속이 좀 보관 좀 시켜놨다가 내가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줘 이렇게 약속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병이 나중에 이 물건을 찾으러 올 때는 RG25시라고 하는 점포 안에 들어가 있겠지만 을이 혼자 있을 때 을한테 이거 돌려달라고 그러면 을이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되느냐? 갑한테 달라고 해야 되죠.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점유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갑한테 얘기해야 된다. 그럼 갑이 을한테 지시를 해서 을이 돌려주는 건 모르겠으나 병이 직접 을에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5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5번에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이고 점유 보조자에 불과한 자, 점유 보조자에 불과한 자 예죠, 예. 점유 보조자에 불과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유 보조자에 대한 인도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도 청구를 해도 점유 보조자 알바생은 안 줘도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자, 그다음에 간접점유입니다. 간접점유. 자, 이번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나오는데 거기서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정도만 줄을 쳐놓고요. 주로 이제 임대차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죠. 기타 관계로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아, 이건 또 뭐냐? 갑이 소유하고 있던 어떤 토지가 있어요. 그 토지를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용수익 계약인 거죠. 토지보다는 건물이라고 할까요? 건물 좋습니다.
조금 자극적으로 얘기하기가 좋으네요. 건물이. 자, 건물을 임대차했다. 그럼 이 사람은 임대인이죠. 임대인이고 이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인데 뭐 어떤 목적으로 쓸 거요? 그랬더니 주거 또는 뭐 사무실, 오피스가 아니고 사무실 이걸로 쓰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했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이게 뭘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 무언가 하면서 놀았어 뭐 이런 얘기 제가 가끔 하잖아요. 뭐 재밌으라고 했는데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무언가 하면서 놀았어 이렇게요. 무언가 하면서 놀았어 이렇게 읽으면 룸사롱이죠. 이게 이제 원래 한국말에서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요즘 얘기하는 국뽕 아니냐 뭐 그러는데 하여튼 뭐 저도 들은 얘기야. 무언가 하면서 노는 데가 거꾸로 쓰면 룸사롱이다. 이거 세종대왕이 정해준 건데 미국 애들이 가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썼다고 얘기를 해요. 자, 좋습니다. 그럼 갑이 봤을 때는 아니 이거 주거용으로 쓰겠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이걸로 쓰면서 아주 물건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러면 갑이 임차인에게 이 임대차 목적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 해지를 해버립니다. 그럼 을은 쫓겨나는 거죠. 위반을 이유로. 자, 임대차에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건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을이 목적물을 지배하고 있는 이 현상은 갑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지배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접 점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 점유자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을 간접 점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 사이에서 보면은 얘네 둘 사이에는 계약도 있죠. 계약도 있고 점유 관계도 인정이 되는데요. 임대인인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잘 지켜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걸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한 권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사용수익과 관련돼서는 임차인인 직접 점유자가 사용수익권은 갑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수익에 있어서는 갑이 을의 사용수익을 위반하지 않는 한 참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유권에 있어서는 을의 점유가 우선하지만 갑은 임대차 계약에 기초해서 을에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관계인데 간접 점유자가 우리 시험에 나오면 뭐든지 다 된다. 근데 딱 하나만 뺀다요. 점유 보조자가 우리 시험에 나오면 점유 보조자가 시험 모두 나오면 아무것도 되는 거 없다야. 근데 딱 하나만 할 수 있다죠. 여기는 모두 다 된다. 근데 딱 하나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게 무슨 소리냐. 그냥 점유 보조자 나오면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틀렸고 점유 보조자는 뭐에 상대방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간접 점유자가 나와서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맞았고 간접 점유자는 뭐에 상대방이 된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맞은 거예요. 딱 하나만 뺍니다. 이건 자력구제고 여기는 자력구제가 안 된다 그건데 뒤에 한번 나올 거니까 거기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거기 의의에 보면 동그라미 1번 간접 점유자는 점유 매개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를 간접 점유자로 한다. 점유 매개 관계가 금방 위에서 봤던 지상권, 전세권, 뭐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줄칩니다. 간접 동그라미 2번 줄쳐 놓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한번요. 얘도 줄쳐 놓는데 임대차에 기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의 가옥을 점유하게 하면 임대인은 그 가옥에 대해서 간접 점유를 가지게 되고 임차인은 직접 점유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넘겨보시면 요건이에요. 요건에 자,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점유 매개자를 직접 점유자라고 합니다. 직접 점유이면서 타인의 물건 사용수익 하다가 돌려줘야 된다. 그걸 타주점유라고 하죠. 직접 점유자가 점유 매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뭐 적법하거나 유효일 필요 없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권, 지상권 계약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중요한 말이 이제부터 나오죠. 간접 점유자의 지위, 그 동그라미 1번 줄칩니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점유권과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요. 간접 점유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물건을 직접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누군가가 물건을 침탈하게 되면 자력구제권 이거 자체는 행사할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 대내적 관계에서 봤을 때는 즉 대내적으로는 사용수익과 관련돼서는 우리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하면서 계약을 준수하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에게 사용수익권은 나에게 있다. 즉 점유는 내가 우선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임대인인 직접 점유자는 임대인인 간접 점유자는 임차인인 직접 점유자에게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지만 임차인인 직접 점유자는 임대인인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게 점유보호 청구권과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없지만 점유매개관계, 즉 임대차 계약에 관한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고요. 이에 비해서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에 있어서는 내가 우선이다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과 자력구제권도 행사할 수 있고 또 점유매개관계, 어차피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나에게 사용수익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간접 점유자도 완벽하게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을이 점유해야 되는데 을이 아닌 A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임대인도 야, 왜 네가 쓰고 있어? 이거 빨리 누구한테 돌려줘? 을에게 돌려줘. 즉 목적물 반환 청구권. 근데 목적물 반환 청구할 때 나한테 직접 줘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임차인에게 줘라고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이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직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뺏긴 걸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점유를 인도했다라고 하면 스스로 점유를 인도했으면 직접 점유자가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침탈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간접 점유자도 그 물건을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을 때 직접 자신에게 달라고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점유 침탈인지 여부는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인도했대요. 이러한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한다. 마음에는 영 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의 점유보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임차인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이 됐을 때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점유가 침탈돼 안 됐으니까 간접 점유자의 점유도 침탈된 건 아니라는 뜻이죠. 이제 우리 판례에 임차인이 사기를 당해서 목적물을 A에게 인도했다. 제3자에게 인도했다. 사기를 당해서 인도했어도 침탈당한 건 아니에요. 스스로 인도한 거거든요. 이때는 간접 점유자가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점유권의 상속인데라고 하는데 상속이라고 하는 거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어쨌든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우리 시험에서 그냥 동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언제나 동일한 법률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만약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점유권이 있었다. 그럼 상속받은 사람은 무조건 점유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속받은 사람이 한국에 살지 않는다. 그래도 점유권은 인정합니다. 또 그 상속받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지를 모른다. 죽은지 몰라도 점유권은 인정이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쉬었다가 우리 점유의 모습, 그래서 점유의 태양이다. 점유의 형태와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 공부하겠습니다.